돈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듯 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기관장, 외국 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의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을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이런 권력의 문제를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첫째,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하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 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 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무슨 피해자입니까?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 액세서리, 의료 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천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바로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최순실에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 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위원회 독립성 확보, 총수 일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함께 해주십시오. 시장 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서 15년간이나 단 한 건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 권력과 감독 기업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개발 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재벌개혁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재벌개혁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 수사, 편파 수사, 본말 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상설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검사 퇴출, 법조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셋째, 언론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10년, 정치 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근거가 있나요? 왜 다뤄야 하죠? 보도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개혁 입법 지킴이 적기입니다. 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해 주십시오.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폼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있는 건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 조치이며 촛불 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만 문제였겠습니까?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첫째,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한계 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151만 원입니다. 한 달 151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들 대학을 보냅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 부채는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 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 빈부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났습니다. 남북 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일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첩첩삼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보에 유능하다던 보수 정권의 실체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고은, 한강, 송강호, 김혜수.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김혜수가 종북 잡발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해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심대한 훼손 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 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부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결국 과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무능한 너의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 소득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정책, 촘촘한 복지망 구성 정책일 것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와 같은 소득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GDP 대비 10.4%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답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까지 축하라고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면 그건 국민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부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 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 문제를 너무 정치 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 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 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실리고 이게 국입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중국도 공산국가이며 중국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은 누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한 과제를 설정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